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제 핫시사.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좀 확정이 된 듯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막 불복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 공식적으로 내가 패배를 인정한다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약간 애매함이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겼다. 이 제도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미국은 이제 간접 선거 방식으로 가요. 50개 주가 있고요. 50개 주별로 선거인단을 할당해놨어요. 그게 전체 합치니까 538명이래요. 이거를요,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마다 선거인단 수를 다르게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런데요, 어쨌건 주별로 투표 결과를 봐서 공화당 표하고 민주당 표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을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에게 선거인단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예를 들어 5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그렇게 치면, 그러면은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 표가 한 표라도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50명 선거인단을 우리는 민주당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50명 선거인단을 민주당으로 이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얻은 이제 선거인단의 숫자하고 공화당에서 얻은 선거인단의 숫자를 가지고 이 선거의 승패가 이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냐면, 여러 차례 그런 일이 꽤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알 고어라는 후보가 이제 표는 더 얻었는데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표는 더 얻고, 이 선거인단 확보에서 좀 살짝 밀려가지고 그래서 낙선됐던 케이스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트럼프보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인단 확보를 이겨가지고 그때 이제 당선이 됐던 이런 케이스가 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미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이제 도입한 게 이게 미국의 시민혁명이,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6년이거든요. 1776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대통령제가 도입된 게 1789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만든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많은 표를 얻었고, 그리고 선거인단 수도 더 많이 얻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 트럼프가 아깝게는 됐어요. 왜냐면 역대 낙선자가 득표한 표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실제 현장 투표에 많이 나가서 이제 투표를 했고, 이 코로나를 뚫고 가서 어렵사리 좀 멀리까지 있는 투표소까지 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우리나라처럼요, 여기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 나가가지고 저기 투표소 저기 저 초등학교 안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투표하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잘 못해요. 여기는 막 차 타고 한참 가가지고 투표하고 그러는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 같은 것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못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세운 기록도 많은데 득표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80살, 우리 나이로 따지면 거의 80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기록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최초가 많은데 카멀라 해리스라는 사람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최초의 이제 흑인 여성이 당선이 된 거고요.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라서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남아시아의 계통의 피도 섞여 있대요. 아버지가 자마이카, 그리고 어머니가 뭐 저쪽에 저 인도 쪽 뭐 이렇다고 뭐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찾아보시면 그 내용 있는데, 제 기억에는 자마이카랑 인도였던 것 같은데 인도는 확실해요. 그래서 남아시아계 부통령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최초의 기록이 많고요. 또 뭐 최초의 기록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그 영부인이 이제 자기 직업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사상 최초로 이제 영부인도 자기 직업을 영위하는. 이거는 좀 세련된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정치인이면 아내가 정치인인가? 왜 그거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또 외교적으로는 또 그걸 수행해 줘야 될 역할들이 또 있기는 해. 그건 그렇긴 한데, 더 앞으로 좀 세련돼지려면은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또 아내가 뭐 또 정치 지도자가 되면 남편은 남편 삶을 사는 거고, 이런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대요. 한번 이제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기는 주하고 민주당이 이기는 주가 좀 구분이 되는데, 그런 편가르기 안 하겠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를 겨냥한 거겠죠. 트럼프가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자기 지지자들만 막 이렇게 모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한 방 매기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2024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임기제 관련해 가지고요, 임기제 관련해서 단임제가 있고요, 단임제가 있고 연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임제가 있어요. 이 규정들을 좀 나눠서 보는데, 단임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임제는 연속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연속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같으면은 대통령을 연속으로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3번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 차례만 연임이 허용된다. 2번까지만 된다. 3년임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거를 해석을 잘 해보면은요, 연속 3번이 안 되지 건너뛰어서 하는 건 되지 않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3년임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3번은 돼. 근데 연속 4번이 안 돼. 그래서 3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건너뛰어서 하는 게 되냐? 돼요.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 서울에서요, 성동구청장하고 중랑구청장? 이분들이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인기가 좋은가 봐요. 3번을 쭉 했어. 근데 4번 연속 안 되니까 한 번 쉬었어. 그러고서 다음번에 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요, 군포시장 하셨던 분도 2번 하고 한 번을 떨어졌어. 그때는 3번 연속 하려고 그랬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돼서 또 재선까지 성공해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 2번 하고 한 번 건너뛰고 2번 하고 한 번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도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게 연임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는 것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임제는요, 모든 임기의 횟수로 제한하는 거예요.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이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임기를 채우고 연속이든 건너뛰고든 간에 합쳐서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요, 볼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 대선 패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2024년 대선에 또 출마한다, 이런 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지는 거로 끝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 내가 진짜 진 건 아니다, 우편 투표로 바이든이 많이 얻었는데 그거 불법이다, 뭐 부정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웃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치러진 선거인데
그거가 우편 선거가 부정이면은 그럼 자기가 바이든을 위해서 부정 선거 제도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런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 아니냐 다시 출마하려고.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런데 4년 뒤에는 조 바이든도 또 출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바이든이 막 83세, 4세로 출마하니까 트럼프가 그보다는 한 6살인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트럼프도 나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젊다 아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전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는요 정말 강력한 후보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막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열혈 지지자로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겉으로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도 샤이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라도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은 가서 트럼프한테 찍고 오고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 보면은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연임제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중임이고 연임은 이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띄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85년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재선에 패해서 89년 백악관을 나왔지만 4년 뒤에 재선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거 된다 이런 건데요. 난 이 사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미국이 연임 제한이 없던 때예요. 연임 제한이 없던 때인데 이거를 언론에서 자꾸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때 케이스가 있다 건너뛰고 한 게 그때는 당연히 됐겠지. 연임 규정이 없었다니까요. 아예. 연임 규정이 왜 생긴 줄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4선을 해요. 4선, 연속 4선.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영웅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4선을 했어요. 재임 기간 중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죽어서야 내려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야 이거 한쪽이 너무 이거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제도는 사실은 그때는 뭐 일본 충분히 가능했던 얘기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퐁당퐁당 건너뛰어서 했던 케이스로 보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아무리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연속으로 당선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연속으로 당선 안 되면 이 대통령들이 됐어. 다시는 내가 출마 안 하고 후배들한테 양보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저기는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간접선거제도로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이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까지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하시사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한국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2세죠. 2세 경영인인데요. 2세 경영인인데 이제 아버지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고 이제 경영권을 이제 승계해서 이제 경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삼성이 그때는 우리나라 재계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기업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90년대 이제 현대가 좀 기울을 때 삼성이 이제 훅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이제 기업을 이제 육성해 냈던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이죠. 그런데 이제 삼남이잖아요. 삼남이어가지고 원래 이맹희라고 큰형이 있어요. 먼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더 전인데 이맹희 씨가 이제 저 후계자였다가 그러다가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사카린 이제 밀수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연루가 삼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이제 경영 일선에서 좀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봤을 때 이건희가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남인데 이건희 회장이 이거 기업의 주된 뼈대를 다 승계를 했고, 그 이맹희 씨는 CJ 있잖아요. 지금 제일제당이 CJ가 된 건데 그 제일제당을 갖고 나간 거고요. 그 아들이 지금 이재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거죠. 형의 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명희 회장도 있죠. 신세계 다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자매지간인데 그 이명희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쪽 백화점을 들고 나간 거죠. 백화점을 들고 나가서 그 이제 아들이 정용진 회장이고요. 정유경 부회장이죠. 부회장이고 정유경 씨도 있잖아요. 그 딸인데 그분은 백화점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거기에서는 이제 아들은 저거를 하고 그 이마트 쪽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게 다 삼성 계열이에요. 삼성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쪽에서는 지금 딸이 3명이 있다가 한 분은 이제 이미 좀 이제 고인이 됐고요. 뭐 알려져 있는데 막내딸이, 이건희 회장이 아끼던 막내딸이라 그랬는데 그 막내따님은 그 결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세상을 좀 이렇게 등졌는데,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딸 둘하고 이제 아들 한 명 있는 건데, 아들이 이제 이걸 승계하는 거고요. 딸은 이제 큰 딸은 신라호텔 쪽이고, 예. 그리고 작은 딸은 제일모직 쪽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의 경영을 뭐 맡아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삼성의 이제 가계도가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뭐 투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투병 생활 오래 했고요. 가장 이제 유명한 일화가 이런 거잖아요. 87년도에 이제 회장이 올라갔고 젊은 나이에 93년도에 이제 세계 거점 도시를 탐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투어를 했는데, 삼성 회장이요, 이건희 회장이 그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그룹이면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위기의식과 변화를 강조해서 신경영을 선포했던 게 이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때 이제 얘기했던 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좀 이제 그 회자가 많이 되죠.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계 거목인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고, 이게 이제 삼성그룹 상속인들은 18조 원 가량의 주식을 상속받아야 돼요. 이게 18억이 아니고요. 18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속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 10조 원 가까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30억이 뭐야, 몇 배야 도대체가. 그래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30억이 초과된 구간은 50%를 적용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뭐 이제 10조 원 가까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할증세까지 있어서 그래요. 할증세율 20%까지 더해서 세율이 상승해서 저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긴 해요. 명목상으로는. 명목세율은 되게 높은데 실효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별로. 그래서 이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금 다 내야 되면은 삼성의 지분 구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데, 그런데 이제 실효세율, 상속세 자체를 그래서 문제 삼기도 했는데 실효세율은 좀 낮아가지고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법정세율, 그 명목세율은 최고 수준인 것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의세습을 막기 위해서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되고,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별 상관없다, 이거. 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이죠. 거기다가 네 걱정이나 하세요. 이러기도 해요. 네 걱정이나 하세요. 야, 누가 누구를 걱정하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공방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승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존엄사 개념처럼 이제 놔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더 이제 붙잡고 그 저 연명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놔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건 또 이제 뭐 한쪽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어쩐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세대가 또 저물고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렇게 또 시사 이슈를 따라가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예, 아무튼 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달에도 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죠.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